듣기 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국가, 그러니까 부재가 권력, 번영, 빈곤의 기원입니다. 재밌는 게 2012년에 미국에서 책이 영어로 먼저 나오고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괜찮으니까 바로 번역되어 가지고 책이 704쪽이나 되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밑에 적혀 있듯이 빈곤과 번영의 정치 경제학, 그러니까 빈곤과 번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정치, 경제 그걸 동시에 다루는 것입니다. 저자는 두 사람이 공저를 했는데요. 위에 있는 제임스 로빈슨은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고 밑에 데런 S 모글루는 MIT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과와 경제학과, 경제, 그러니까 빈곤과 부유함 이런 걸 생각하면 경제의 영역인데 그게 정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15년 동안 고대부터 현대까지 국가의 운영을 연구한 결과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역사적인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이런 정리가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간단한데 이 결론이 어디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의문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이 2012년에 나왔는데 이 책을 보고 2014년 1월 초에 부국의 조건이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는데 그 밑에 글씨가 나와 있듯이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제도가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꾸며서 원래 출발 자체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근거로 했다고 그렇게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보면은 15장에 걸쳐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3장까지가 전체적인 흐름을 결정을 합니다. 나머지 4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많은 예들을 그래서 704쪽이나 되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지만 얘가 계속해서 반복되기도 하고 새로운 그러니까 예를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가깝지만 너무 다른 두 도시 이런 제목으로 지도에 나와 있듯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있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 이름이 노갈레스시입니다. 북쪽은 미국에 속하는 애리조나주의 노갈레스시고 남쪽은 멕시코 소노라주에 속하는 노갈레스시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한 도시였는데 1853년에 미국에서 북쪽을 반을 끊어가지고 북쪽은 미국에서 사고 남쪽은 멕시코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1853년이니까 뭐 물론 제법 많이 지나서 150년, 170년 전 일이기는 한데, 근데 그 다음에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위에 사진은 미국 쪽이고 아래 있는 멕시코 사진인데요. 뭐 크게 사진으로 봐서는 자세히 보이지는 않으니까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데, 위쪽은 보면은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된 거고 아래쪽은 보면 산 위까지 집이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두 도시를 비교해 보면은 북쪽은 1인당 소득이 3만 불 정도, 미국 쪽에 속한 동네는. 그에 대비해서 남쪽은, 멕시코 쪽은 $10,000 정도. 뭐 $10,000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차이가 이렇게 3배 정도의 차이가 났다. 근데 바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한 도시였고, 뭐 그러니까 문화도 같은 출발이 있고, 그러니까 꼭 같은 데서 출발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제 이런 점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빈부는 체제와 제도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다른 요인들이 뭐 물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15년 동안 열심히 정리를 해보니까 체제, 제도 차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남북한 문제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남한과 북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적혀 있듯이 저녁이 되면 남한 사람은 TV 보고 커피 먹고 와인 뭐 마시고 친구들과 즐겁고 유쾌하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남쪽은 불빛이 이렇게 환하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북쪽은 깜깜하니까, 깜깜하면 할 게 뭐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시골에 전기도 안 들어오면은 해지면은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1960년에 북한이 남한보다 1.5배 정도 수익이 더 많았던 때가 있었는데 2013년에는 남한이 20배 정도 더 수입이 더 많은 상태. 그래서 남북한을 비교하더라도 뭐 다른 게 뭐가 있냐. 지하자원 생각하면은 북한이 더 많은데, 그 다음 사람도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문화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50년, 70년 이 사이에 이렇게 극명하게 바뀐 이유가 뭔가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2장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빈부격차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떤 나라가 잘 살고 어떤 나라가 못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다 맞지 않았다. 첫 번째로 제시한 이론이 지리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그 다음 기후나 질병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몽테스키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비교해 보면은 남북한이나 동서독이나 그런 차이가 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기후도 같고 뭐 질병이 동독에 걸린 게 서독에 안 걸리고 안 퍼지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환경 문제라고, 이 책도 유명한 책인데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쇠, 이 책이 동식물군이 대륙별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데에는 밀이 잘 자라고 어떤 데는 뭐 벼가 잘 자라고 또 가축이 어떤 데는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정돈된 데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않은 데는 못 살게 되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동식물 자원들을 받은 것이 불평등의 기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한국, 중국, 일본이 발전하고 이런 요인들은 꼭 같은데 동식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그러니까 비교해 볼 때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적인 요인 때문이다. 막스 베버나 세뮤얼 헌팅턴 같은 분들이 번영에는 문화와 관련이 있다. 발전된 문화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가난하게 사는 거다. 세뮤얼 헌팅턴이 한국과 가나를 비교해 본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30년 만에 15배의 격차가 났다. 30년 전에는 한국이나 가나나 수준이 비슷했다는 거죠.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100 뭐 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다음에 또 이 문화 요인은 남한과 북한은 똑같은 문화인데 물론 지금 뭐 TV에 나와서 발표하고 뭐 이런 내용들 보면은 사고방식이 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문화적인 요인도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지가설이라고 이 무지가설을 경제 전문가나 그러니까 내용이 정책 입안자가 그 해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계몽해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좋은 방법,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면은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는 이야기죠. 근데 그러면서 비교를 한 나라가 중국이 그 발전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했는데 많이 한 이유가 시장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그렇게 전환해서 경제정책을 일부 자유무역, 자유정책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열린 경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의도적인 정치 때문에 생긴 거지 무지해서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 그 정리를 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3장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그 정리해서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빈곤한 국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래서 악순환이 먼저 정치적으로 착취하는 정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가진 자들을 위한 권력자들이 다 빼앗아 먹는 옛날에 제국주의가 번성할 때에 그때에 국가가 다 그 제국들은 식민지를 빼앗아 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거죠. 그래서 착취해가지고 착취적인 정치 제도가 있고 그 다음 이 정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착취적인 경제가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빈곤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빈곤한 나라들을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살거든요. 그 이유가 착취적인 정치, 착취적인 경제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면에 있어서는 독재를 하고 권위주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파벌도 독재 정권이니까 한 정당만 있고 그 다음 자기들만 다 해먹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소수의 부가 집중이 되는 착취적인 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에 한 사람 지주만 있고,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지주 한 사람이 있고 온 동네가 다 소작농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생산을 하면 다 지주 몫이 되는 거고, 죽지 않을 만큼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발전을 하려면은 창조적으로 파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예가 뒤쪽에 계속 나오는데요. 그 방직 공장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하면은 또 나름 잘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막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은 부가 나누어지니까. 부를 나만 독점해야 되는데 그걸 나누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싫어하고 또 창조적으로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내에서 혁신이 없으면은 제로섬 게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게, 꼭 한 명의 성자가 나오면은 다 나머지 99%는 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경제적인 부를 가진 성자들,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빈곤을 조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가가 빈곤을 조장하고 있는 것, 뭐 교육도 안 시키고, 왜냐하면 시키면 머리 커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런 것들을 다 국가에서 관리해서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책도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착취적인 경제, 착취적인 정권 하에서도 일시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예가 1960년대 소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소련은 그 농민들을 대부분 이제 그 수탈해 가지고 경공업을 발전시키려고, 공업을 발전시키려고 농민들을 그 억압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기억되는 건 아니지만 수천만 명이 뭐 죽고 막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경공업이 발달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경제성장, 겉보기에는 경제성장이 일어나서 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학자들도 소련이 1등 국가 되겠다, 뭐 이렇게 바라본 거죠. 그런데 착취적인 정치, 또 착취적인 경제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70년 뭐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그 사라진 거죠. 그 발전 자체가. 그래서 이 면에서 이 저자들은 현재 중국도 같은 상황일 거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정치적인 의식도 발전한다는 거죠. 의식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전 같으면 안 할 걸 뭐 할 수 없었던 천안문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억압하기 시작하면 경제도 얼어붙게 되고, 그래서 성장이 멈춘다. 그렇게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 착취적인 정치, 착취적인 경제로 가면은 발전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지만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번영한 국가는 여기에 대비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정치 자체가 포용적인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포용적인 경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번영이 일어나는데, 포용적인 정치라는 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정한 수준의 중앙 집권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어느 정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경제 발전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정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다원화된 민주정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경제면에서는 포용적인 경제는 사유재산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보장이 되어야 열심히 하지, 다 일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분배 문제 생각해서 나누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냐. 다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지 발전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용적인 경제에서 중요한 게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독과점을 방지하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창조적인 파괴를 수용해야 된다. 변화를, 그러니까 획기적인 발명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기존 산업이 어떻게 되었든 그걸 우대하고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 길로 가면은 비교 우위에 서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하다가 같이 망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포용적인 시장을 활용해서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교육에 투자를 하고 개인의 능력을 동원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선순환으로 전환이 되려면은 그냥 악순환 속에서 선순환 고리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결정적인 분기점에 우연히 선택이 잘 되어서,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냥 악순환의 고리에서 선순환의 잘 가기 때문에 선순환의 고리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에 전체적으로 선택을 국민 전체가 아니면 정권이 선택을 잘 해야 그렇게 바꿔 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러면은 거꾸로 잘 돌고 있는데 번영이 눈에 보이는데 실패하는가, 악순환의 고리를 타는가, 그런 면에서는 번영한 게 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선순환 고리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소수의 부자들이 그 부를 잡게 되면은 착취적인 정치를 장려하는 쪽으로 돈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것들이 침해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런 노력 속에 뭐 책에서 이제 멕시코 예를 들면서 처음에 나온 그 두 도시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멕시코에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모든 걸 다 주무르는 거죠.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독점이 될 만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발전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도 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취적인 정치를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것으로 장려를 하면은 포용적인 정치 제도를 손상시켜서 무효화하려고 같이 붙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차 번영이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타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어떤 나라가 가난하게 되는가, 빈곤한 나라가 되는가, 그런 부분은 선순환의 순환 고리 안에 들어가서 국가가 선순환을 하느냐, 아니면 악순환의 고리 속에서 착취적인 정치 경제 속에서 부가 한 사람 또 일부 재벌들에게 편중되느냐, 이런 부분이 좌우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착취적인 경제는 포용적인 경제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정치도 포용적인 것과 착취적인 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안 넘어가지? 이게 완전히 바뀌었네. 그냥 보면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넘어가는데. 아예 안 넘어가네. 야, 눌러줄래요? 예, 1688년에 영국에서는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의회 민주주의가 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착취적인 정치에서 포용적인 정치로 바뀌면서 선순환의 고리를 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계속해서 드는데요. 착취적인 정치, 일제 지내고 6.25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1960년대 100불 정도 되었는데, 의도적으로 7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포용적인 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계속해서 착취적인 정치에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개발만 해서 중국이 경제개발을 하듯이 개발만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1977년에 1,000불 정도, 10배 정도 소득이 발생을 했는데, 80년대 들어서 그냥 정치만, 그러니까 착취적인 정치가 계속되었으면 발전을 계속하지 못했을 건데, 80년대에 우연한 정치 계획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하면서 정치 계획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정치도 포용적인 정치로 바뀌고 경제도 포용적인 경제가 되면서 88년에 5,000불, 95년에 10,000불, 20,000불, 30,000불 이야기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 결정적인 분기점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정치 개혁이 일어났고 그 앞에는 계획적으로 경제가 열린 경제 그렇게 갔었는데, 1346년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절반이 사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농부들도 반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니까 변화를 요구하는데, 그 변화 요구에 서유럽 쪽은 봉건 제도가 붕괴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이 생기고 임금이 상승해가지고 열린 경제로 갔지만, 동유럽은 착취적인 경제가 계속해서 유지되었기 때문에 동서 빈부격차가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멕시코나 스페인 지배하에 있던 나라가 차이점이, 영국이 지배한 미국은 식민지 경제를 식민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취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스페인은 식민지에 있던 부를 다 가져와서 왕실이 그 부를 독점하게 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자유를 그 식민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독립하고 나서도 꼭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다는 거죠.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정치와 경제가 열려 있던데 하고 그 다음에 착취적인 데하고는 진행되는 게 달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그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데 그 창조적인 파괴 이런 부분에서 그 인쇄술이 발전되었을 때 발명되었을 때 유럽 쪽은 인쇄술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막 시키죠. 책도 막 찍어내고 그렇게 했지만 터키 쪽 오스만 제국은 인쇄술을 안 받아들인 거죠. 책이 범람하게 되면은 이게 머리 커지면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통제를 어렵게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 책을 안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배경,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분기점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에 뭘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순환의 고리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국가들이 다 그 제국주의 착취 경제 속에 대부분 있었잖아요. 왕국 이런 데가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그랬다가 그 열린 나라로 가는 그때에 그 역사는 우발적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뭘 그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정리된 내용을 보면은 뭐 경제적 제도가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를 좌우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유인 효과가 다르다. 포용적인 경제일수록 높은 수준의 유인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정치적인 유인도 똑같이 어떤 정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번영에 효과적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 다섯 번째 적힌 대로 경제제도와 정치제도는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 비슷한 방향으로 동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국가제도, 그러니까 제도와 체제의 차이가 빈부를 가른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분기점이 생길 때에 잘 선택을 하게 되면 하게 된 나라는 번영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 그러지 못한 나라는 번영하지 못한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책 소개는 마치고요. 생각해 볼 점으로 국가의 빈곤과 번영을 생각할 때에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번영과 빈곤에 대해서 국가가 부유하느냐 아니면 가난한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유한가 가난한가 이것을 동시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는 잘 살지만 아니면은 뭐 일부 부자들만 잘 살지만 못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바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이런 면을 생각해 볼 때에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국가의 부에 대해서 발전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책이 왼쪽 맨 위에 있는 국부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한 270년 전 뭐 그때 나온 책인데 그 다음 지속적으로 그런 책들이 나왔지만 나머지 책들은 최근에 나온 뭐 2010년 이후에 나온
대부분의 책들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제목 따라 위에 적어 놓은 게 번영의 역설은 핵심이 번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좌우한다. 맨 오른쪽 위에 있는 다시 국가를 생각한다. 그 부분은 리더가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좌우한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국가의 비와 빈곤은 문화가 좌우한다. 그런 요인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불께서 놓은 게 체제, 권력, 그 다음 정치와 경제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빈부를 가른다. 국가적인 그런 면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본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번영한 나라, 부국이 되는 조건은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체제, 제도 속에서 분기점에 우연한 선택을 잘한 나라는 부유한 나라가 되더라. 이 면에서 전체적으로 그 책 내용을 정리해 보면서 근대화 이후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몰락하고 그 다음에는 타당성이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제가 볼 때는 일부 보이는데 그 이전에 일어난 부분은 총균쉐 그 책이 말하는 그런 지리적 환경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요인들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사실 세계화 되었기 때문에 식물이든 뭐든 종자가 없는 데도 없고 다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전에는 동물들이 건너갈 수도 없고 식물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정리 자체를 정치와 경제 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인생에는 원리만 있지 정답은 없다. 그런 왜냐하면 나의 정답과 옆에 있는 사람의 환경과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옳고 그름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그것하고 좀 관계없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적은 안나 카레니나라는 책 시작이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이유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맨 첫 문장을 쓰고 저 책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공동체,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로 유기체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결정론적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결과가 팍 나오는 게 아니고 상관관계 속에서 내가 움직인다고 그래서 상대방이 안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나도 움직이고 상대방도 움직이고 그렇게 해야 전쟁도 되는 건데 이런저런 유기체적인 요소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정론을 이야기하지만 예정은 결정론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못 바뀌어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의 삶도 그 다음 국가적인 부분도 관계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은 우연히 남북이 분단되었고 우연히 전쟁이 일어났고 우연히 연합군이 참전했고 그렇게 하나 보면 전부 다 우연이지만 우리는 우연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빈곤과
부요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칙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영 원리는 공평과 정의죠. 그 면에서 보면은 공평 정의가 이루어지는 게 이 책에서 주장하는 부분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거죠. 정치적인 평등, 열린 정치 반드시 필요한 거고 경제적인 자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 속에서 성경적인 정치 경제 흐름들이 형성되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은 상호 부조,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번영과 연관되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의 번영도 중요하고 개인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